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깐들 화장실 갔다 와서 연휴 끝나자마자 오늘 첫날부터 이거 녹음하느라고 강행군. 그리고 이따 또 미팅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밖에 녹음할 시간이 없었죠 우리. 또. 네, 맞아요. 다들 바빠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신중호 팀장이 세 가지 우리 아웃라이어 개념을 말해주셨는데 한번 시작하시죠. 네, 저도 이제 앞서 본부장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이에 이어서 저도 세 가지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버블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버블이라기보다 어디 가서 이제 항상 최근에 뭐 되게 유명하신 이제 구루들, 투자 구루들도 그렇고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얘기가 고점이 언제냐. 2019년, 2020년, 2021년 그냥 언젠간 고점이 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저는 수채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저점으로 한 2, 3년 더 쭉 간다. 경기가. 시장도 3년 이상 강세장이 도래할 수 있다. 야, 그럼 버블인데? 예, 그럼 버블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모두들 고점을 예상할 때 오히려 아웃라이어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점일 수도 있겠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점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전체적인 펀더멘털이 올라오면 이게 버블이 아니라 이건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이야 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게 향후 19, 20년, 21년까지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일단 첫 번째 아웃라이어.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이네. 네. 야, 금융 이후에 뭔가 많이 연준 최근에 페이퍼들 보면은 위기 이후에 뭔가 많이 구조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논문들 영어여서 제대로 읽은 건 없습니다. 한번 제목들은 좀 뽑아봤는데. 저도 아까 전 시간에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고 명목적으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왜 아직도 물가가 안 오르고 있고 왜 연준은 지금도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차단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냐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바뀐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나름 옛날 책이랑 투자와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서 정리한 거는 항상 위기는 공급의 과잉에서 오잖아요. 공급이 과잉이 와서 위기가 불어지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 공급 과잉, 너무나 많아진 공급 과잉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자금 수요자가 부족하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지금의 물가를 하지 못하는 생산성이 나온 거가 하나가 있고, 근데 자금 수요자는 부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수요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존이 나와주고 자금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쭉 가면서 결국에는 이 생산성을 활용한 자금 수요자가 만들어져서 양적인 성장이 나오면 그게 펀더멘털 버블장이 오는 거죠. 그게 무한적인 반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수요자는 뭐 사업하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금 수요자는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 그리고 민간이죠. 가게. 그러면 가게의 소비는 주택이라든지 내구재 같은 소비의 지출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한적인 반복인데 그 시차는 옛날에는 10년 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길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 확장이 길어진 만큼 경기가 후퇴하는 속도도 굉장히 늘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 이대로 놔뒀으면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계속 어떤 개입을 또 적절한 시점에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랑 예전에 저희 최광렬 연구원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연말 전망인가 작년 상반기 전망인가에서 보면 리처드 쿠의 책 중에 밸런스 시트에서 바라본 미국에 보면 양적 완화를 시행했을 때와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에 준 충격과 회복의 속도에 대한 차트가 있어요. 양적 완화랑 그런 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대공황까지 가지 않는 위기를 차단한 건 맞지만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가게 만든 그런 거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자꾸 대공황도 우리가 그때 사서 보고 막 했었는데 비교를 하는데 많이 달라진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공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잘 넘겼어요. 버냉키랑 잘 좋은 정책을 써서 대공황처럼 안 간 거지. 근데 이제 많은 어쩌면 자본주의가 정말 종언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 책 되게 좋게 봤어요. 리처드 쿠의 2014년에 나온 책 하얀색 밸런스 시트로 본 세계 경제. 거기에 보면 철저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돈이 풀려 있고 너무 중국까지 편입된 세계 경제이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가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구조적인 위기에 와 있고 이게 서서히 어떻게 안 좋아지는데 이거를 어쩌면 계속 이런 정책을 통해서 계속 연장해 가는 느낌? 그 과정에서 이런 소위 플럭테이션이 생기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과거의 잣대로만 왜냐면 작년에 막 올해 연준이 금리 엄청 올릴 거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또 금방 바뀌고 이게 뭔가 옛날 같으면 뭔가 정주의 강하게 나가려면 인플레가 이머징 나야 뭘 할 텐데 그것도 없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생산성과 자금 수요자가 부족한 상황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연준도 맘 놓고 그냥 이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금리를 빠르게 안 올려도 되는 거다라고 보는 앞으로 거고. 버블이 탄생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40페이지에도 넣어놨지만 장단기 금리차 작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연준이 금리 한 번 올리면 스프레드가 역전이 돼서 리세션에 대한 경고고 1년 반 이후면 이제 경기가 부러진다. 근데 그걸 알고 전 시간에도 반작용을 얘기한 것처럼 그걸 알고 연준은 이제는 스프레드 보면서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동안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는 20bp 내외에서 쭉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거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뒤집어 놓으면 은행의 예대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쭉 옆으로 기거나 더 조금씩 축소된다는 거는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 경제 상황을 지표로 확인해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해 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 근데 그때마다 내용은 다르겠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일본의 버블 붕괴다, IT가 붕괴됐다, 중국이 사단 났다. 지금은 중미 무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금리 올리면 안 되고 아직은 물가가 안 오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정책 스탠스를 책임져 준 사람이 기다려 주겠다는데 늘어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났을 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날 거고 기회가 있다면 고점 논란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더 늘어날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시각적인 전환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차트가 41페이지에 미국 은행이죠. 지금 미국이 성장을 이끌어왔고 미국이 은행의 총 자산이 17조 달러 정도 돼요. 그중에 예대율이 한 7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가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나고 있는 거죠. 자금 수요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주로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적 완화를 계속 했던 상황인데 이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과거의 레인지의 하단까지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야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의 크레딧 마켓 컨디션이 회복이 됐구나. 이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타이트닝을 강하게 해버리면 그나마 살아났던 자금 수요자들이 좀 후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팡스 같은 애들이 투자보다는 조금은 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던 거고 이거를 이제 조금 완만하게 해주면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하느냐. 결국 민간의 투자, 특히 주택 제외한 투자들이 어디선가 올라갈 것 같고 저희들이 보는 거는 미국의 최근에는 IT 쪽 세일즈가 달러 이외의 어떤 수요가 올라나면 데이터 센터도 짓고 이러니까 이걸 좀 완만하게 해주면 거기에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투자가 일어나면 사실 중립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타이트닝 시기는 더 길어지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2년 내지는 3년이지 않게 왜 또 3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은행의 예대율이 저점이 72%였는데요. 이 예대율이 뭐냐면 들어온 돈 대비해서 나간 돈인데 나가질 않아. 5년 동안 7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한 5%포인트?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한 4,600억 달러의 돈이 풀려나갔는데 명목적으로 5년 동안 5%포인트니까 80% 가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긴 싸움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돈이 풀려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닫아놨던 탑라인에 대한 생각, 조금 더 펀더멘털이 개선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2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저 여러 번에 통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하면 지금 이미 미국은
돈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무형 경제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 그리고 상업은행들의 기업 대출이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다시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 빠르면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2020년까지 더 연장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나중에 뒤로 보면 버블이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저점이 다시 시작되는 선순환적인 사이클의 좀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아웃라이어를 말씀을 드리는 지금까지 말씀 거거든요. 주신 거는 이제 급격한 금리 상승이 아니라 완만하게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그 약간은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금리는 올리긴 뭘 올려? 지금 금리 올해 차례. 올해 많이 올려야 한 번이 그렇지. 컨센서스로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연준에서 사실 18년에 네 번이나 올렸어요. 네 차 올렸잖아요. 그리고 12월 연준 점도표에는 한 2번 정도 19년 올리게 돼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이르고 1월 초에 다수의 연준 인사들 발언들 보면 정말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180도 저단되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리 인상 만났잖아요. 중단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닌데 네. 내가 봤을 때는 어쩌면 거기다 가장 결정적인 게 연주상 초소 계획까지도 신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봤을 때는. 결국 지표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지표 자체가 크게 변화가 그러니까 타이트닝을 해야 될 만큼 강력한 시그널이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여력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딘가서 뭐 이머징 쪽이는 뭐든 좀 살아나고 자기들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뭐가 돼야 뭐 액션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작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연착륙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타임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작년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거 이외로 주가도 많이 깨졌지만 위기를 일단 조금 맛본 상황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나와서 또 한 3, 4년에 더 큰 장을 우리가 또 맞닥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최근에도 첫 번째 생각은 네. 의외로 버블이 한번 그러니까 이건 한번 이거 사람들이 자꾸만 그 비트코인 버블이 터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규모 자체가 그렇죠. 매우 미미하죠.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문제가 됐으려면 네. 일반 금융기관, 제도권에서 거기에 그렇죠.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링크가 그치. 되고 그게 연쇄 도산이 나는 그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비트코인은 하는 사람들끼리만 가장 열광하고 있고 별로 경제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저 일부 때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게 산업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현장만 보고 가격 주가를 안 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요 부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소위 이제 장단금리차 저희도 일의원 여러 번 했지만 보면서 기계적으로 이제 예측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도달했으니까 이제부터 빠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그널이고. 근데 이분들은 그 부분을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거를 항상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 지표를 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 일견 이해는 되는 게 가격이라는 게 급하게 올라가면 또 사회적인 현상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메커니즘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많이 빠져서 그런 메커니즘 발달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이게 버블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냐라고의 어떤 기준점에는 실제 대출을 일으켜서 여기에 돈이 들어갔고 그 대출을 해주는 그 자금의 공급자가 있는지 제도권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파생되어 있는 또 다른 상품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최근에 뭐 앞에 있는 내용하고도 어쩌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머징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저조차도 연간으로 보면 이머징은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반기는 중국하고 이미징 하는 것 같고 네, 하반기는 길게 2, 3년 봤을 때는 미국을 봐야 되는 것 같고 미국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성장률도 작년에 보여주고 다 끝났고 어쩌면 이제 미국은 너무 비싸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PBR이 3배니까 우리나라는 1배도 안 되는데 거의 뭐 300%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자금은 당연히 싼 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일견 맞습니다. 지금도 벌어진 현상이고. 근데 저는 오히려 45페이지에 가치가 아닌 성장으로 더 간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 더 치고 나가고 미국이 부러지지 않고 더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어쩌면 조금은 지금의 나타나는 현상하고 조금 바뀐 좀 다른 얘기가 아웃라이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47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인정은 합니다. 미국 비싸죠. PBR 보시면 3배.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머징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서 이머징은 한 1.4배 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싼 걸로 가야죠. 가지만 저는 어떤 부분을 보냐면 지금 성장을 이끌고 가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냐. 2000년대에는 미국이 아닌 이머징이 이끌고 갔었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걔네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걔네들의 캐펙스 증설로 인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급격하게 약해졌어요. 왜? 걔네들의 성장이 이머징 성장이 강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었어 이러고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됐던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인플레가 없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왜 금리를 올릴 수 있냐면 이머징 성장은 조금은 죽지 않을 정도로 완만해지고 미국이 성장이 나와주니까 프랑스 같은 애들이 성장이 나와주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47페이지 왼쪽의 차트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2010년 이후에 보면 급격하게 이 이머징이 나스닥보다 계속 언더퍼폼을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웃퍼폼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위너는 나스닥이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저는 철저히 지금의 성장을 누가 이끌고 가느냐. 미국이다. 그래서 뭐 아침에 모닝 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머징에 대한 투자는 나빠지면 해야 되고 좋아지면 조금 힘들어진다. 왜? 나빠지면 연준이 좀 뒤로 물러나주고 좋아지면 연준이 다시 타이트닝에 나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머징 같은 경우에 나빠지면 투자하고 좋아지면 조금은 슬로해질 타이밍인데 지금은 그래서 이머징 해야죠. 지금이네요. 네, 지금은 이머징 해야 되고 턴어라운드 때는 이머징을 네, 하고 네, 네. 상방엔 중국이 나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근데 오히려 수채 그치. 미국이 좋아졌는데 근데 꾸준히 이게 상대 수익률이라서 그렇지 나스닥이나 미국은 그래도 계속 그 이머징이 좋아지면 미국도 좋고 또 이머징이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또 미국이 좋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사이클에서 최종 승자는 또 결국 미국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라 주식이라는 게 누가 뭐래도 뭐 가치와 성장하면 성장하는 주식 중에 가치 찾는 게 답이에요. 제가 이리온 무슨 나중에 강의할 때 첫 번째 주제가 그로스 스탁 내에서의 어떤 가치주를 타임을 보는 거지 성장 없는 산업은 아닌데 누가 뭐래도 성장하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찾아야죠. 그러면 일부 하우스에서 뭐 미국은 이제 끝났고 이제 이머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보다 단기 사이클로 보는 단기 사이클. 그게 저희도 뭐 상반기는 이머징이나 중국이 올라와 줘야. 근데 사실 이게 한 면만 봐서 그렇지 사실 다 물고 물리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 또 미국이 혼자만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분기에 미국이 크게 부러졌던 것도 다른 이머징이 부러지는데도 자기들이 버틸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버티지 못해요. 아니 그 가이던스 보면 전부 다 중국 얘기하고 얼마 전에 저거까지 에스트로도 가이던스 봤더니 중국 쪽 매출 요새 중국 다 중국이에요. 결론은 LMVH 이거 프랑스 그거 보면 주가 상당히 좋잖아요. 명품 소비. 그렇죠. 결국 명품 소비도 소비고 일반적인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소비의 주체가 사실 중국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올라와 주면 저는 이게 중국이 나쁘다 아니라 중국도 수익률로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이머징의 어떤 회복이 왔을 때 최종적인 승자가 누굴 것이냐. 이머징도 좋아지지만 사실 미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IT 사이클 무너질 때도 결국 변명은 다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1월 1일날 그 애플 그거 얘기 나온 거고요. 뭐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죽일 수도 없고 중국도 미국이 없어. 둘이 딜레마네요. 그때 우리 신조호 팀장이 말했던 서로 상호 뭐랬지? 네? 적대적 상호우전 관계. 멋있네요. 적대적 상호우전. 아니 정치 용어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한나라당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상호우전 관계로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 세 번째 아이디어는 50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냥 이거는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건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 마카오 리조트 오늘 주가 좋아요. 주가 엄청 오르요. 이게 외국인 살 거라고 그랬어요. 맞췄네요. 마카오를 보면 코스피 할 수 있다. 실적을 났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용 중에 더 좋았던 게 윈 리조트 자체는 이때도 말씀드린 윈 리조트 자체는 주가가 상단이 제한된 이유가 MS가 줄어든다. 이거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카오 쪽에 와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안 오는데 마카오는 엄청 가서 돈 쓰는 거지 지금. 근데 이제 왜 한국으로 연결되느냐? 결국 중국이 소비라든 게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가 당장은 턴어라운드라는 개념이 깔려있는 베팅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안정을 찾았을 때에 나오는 파지티브 루프가 있거든요. 선순환. 뭐냐면 원화가 안정을 찾는다. 이거는 위안화가 안정을 찾는다는 거고 이머징 전체적인 소비가 안정을 찾는다는 건데 한국의 수출은 지금은 나쁘지만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베팅하는 거예요. EPS가 돌아서는 거에 베팅이라서 그러면 그거에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FX적인 측면이지 않겠냐. 그리고 주가의 선행성을 보면 마카오 쪽에서의 소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약간의 규제 완화,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올라가는 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연초부터 사실 윈 리조트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제 소위 말해서 귀뚱으로도 안 들으셨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사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진행된 논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지 않을 거다. 이걸 약간 데드캣 바운스 내지는 베어마켓으로 2200까지 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 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강한데 저는 오히려 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누가 그러던데? 저 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거라고 지금 만들잖아. 그런 말도 하시고 있죠. 예, 그것도 아웃라이어예요. 예, 그 가능성도. 그렇죠. 예. 그것도 아웃라이어예요. 근데 이제 52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펀더멘털의 개선이 급격하게 되기 이전에 외국인들이 산 구간을 보니까 2013년 하고 2016년 초반에 그렇게 보였는데 그때 1차적인 원화의 목표 레벨이 1,100원 그리고 1,050원까지 가는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보지 말고 원화로 봤을 때 여력이 남아있느냐 아니냐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수로 보면 2,200 뻑뻑해 보이고 PER 10배고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로는 지금 1,100원 내지는 1,050원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더 사들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의 큰 근거가 사실 위안화다. 만약에 위안화가 여기서 더 치고 내려간다는 거는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거고 저희 이콘 전망대로 6 초반까지 간다 그러면 외국인은 더 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한 가지의 단초가 첫 번째는 그래도 달러가 위안 달러잖아요. 달러가 너무 급격하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연준의 스탠스가 필요한데 그게 나타났다. 라는 거 보고 12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위안화 소위 포크 봤을 때도 위안화 강세가 무역 분쟁 완화와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점진적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도로 협조하는 게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도 원화가 한 그렇죠. 1,100원 깨고 내려가는 거라면 그렇죠. 뭐 별 이유가 괜찮고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놓았는데 윈 리조트 실적 발표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뭐냐 아주 이거 사이드적인 게지만 중국이 최근에 소비와 관련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감세안도 나오고 있고 가전 하향, 이구 환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중국 애널리스트 분이 또 보내줬는데 또 무슨 또 소비를 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내용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위안화 소비력을 늘리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좀 최전방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카지노 매출이 서플라이즈하게 나오는 모습은 우리나라한테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윈 리조트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당장 지표가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이 곧 있으면 2,200이니까 팔 거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소비가 초반에 버블이 지금 시작된다고 하는 거에 한 가지 엔진은 또 중국이 소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중국의 소비가 뭐 화장품 이런 거 같이 면세점이 다시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 안 맞지? 근데 모르죠. 그것도 될 수도 있고. 모르도 중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죠. 그게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태국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 태국으로 가고 뭐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많이 가고. 일본도 중국인이 엄청 많이 간다고. 그리고 명품 소비도 많이 해주고 이런 거 이게 맞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정책 효과를 빠르게 보는 게 숨어 있는 목표라면 화장품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이 훨씬 더 효과가 그렇죠. 빠르겠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막 축소되어 있고 이런 상황보다는 우리께 설사 안 팔리더라도 뭔가 확장지향적으로 팔려가는 상황이어야지만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자동차가 팔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한테 그나마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는지도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또 뭐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어떤 확장 상황에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산업을 제가 담당하다 보면은 가끔씩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싶은 논리들이 있어요. 그 섹터끼리 볼 때도 섹터 서로 볼 때 어떤 논리들이냐면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예를 들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시장만의 문제다. 중국 시장만의 문제고 우리는 다른 시장을 주력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비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면 글로벌하게 이제 우리 신종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가전 하향이 되고 소비 하향이 돼서 좋아지면 전체 글로벌 총수요도 좋아지는 거고. 근데 단순히 중국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조금 버텨주면 사실 의도치 않게 여기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중국이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서플라이 체인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가고 일본의 사람들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엔고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동남아로 가요. 그럼 동남아가 캐펙스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성장이 나오는 이모진도 거고 좋아지네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위안화가 올라간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쪽에 서플라이 체인이 더 확장이 되면 중국 공장이 인도나 동남아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머징의 성장이 나오는 거고 더불어서 얘네들은 임금이 최근에 보니까 발표된 임금 증가율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의 소비니까 소비를 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와 함께 작년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강제적이었잖아요. 무역 갈등 이런 거였지만 이거는 비용을 찾아가고 소비에 대비한 어떤 비용의 어떤 그 전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중미가 협적 게임 간다는 거는 쉽게 해서 미국의 어쩌면 대중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중국 애들이 많이 사준다는 얘기죠. 뭔가를.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기승전 죄수에 들려면 기승전 구전 효과네요. 그거는 잘 썼네요. 네. 그거 칼럼 썼었는데 12월에 아무도 안 읽었는데 클릭스도 나고. 왜냐면 들으면 이게 맞나요? 그러면 중국이 혼자서 막 위안화 약세로 가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나도 죽을 거. 그래서 그때 취리안 가면은 죽는다는 얘기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위안화 약세 가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 눈치챘어야죠. 중국이 취를 막잖아요. 근데 못 가게. 상당히 방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의지는 없다고 미국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다. 근데 너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지적 재산권 좀만 좀 열어줘. 그렇죠. 이거 좀 용인해줘 좀. 뭐 이렇게 하고 끌고 가는 거죠. 끝까지 한번. 근데 이게 파고로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웃라이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만약 긍정적으로 돌아섰을 때 중국의 어떤 바잉 파워가 생겼을 때 상황. 중국이 바잉 파워 생기면 아까 턴어라운드 섹터도 되는 거고 뭐 이거저거 뭐 어떻게 합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의미로 2부는 좀 신중원 팀장이랑 했고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3부 시작하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